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역시 반도체인가 이건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대만 반도체로 투자한 것이 이게 세계 최고의 어떤 칩 제조회사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대만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이제 고객들을 두고 있죠. 여기에다가 애플의 맞춤형 실리콘 칩에 대해서 독점 공급 업체입니다.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비중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좀 확장해가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확장해가는 이런 식의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대만 반도체, 삼성이 아니라 대만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칩 제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기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또 해가지고 다양한 앞으로 몇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워렌 버핏이 지금 보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쉐브론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옥시덴탈이 있죠. 이 쉐브론에 대한 투자가 성공하니까 또 옥시덴탈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T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지금 최고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대만 반도체 쪽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주가 몇 개 되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탑 10,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탑 10 중에서 이렇게 최근에 좀 주목받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뭐 늘 굴뚝 있는 이런 기업 좋아한다고 말해놨는데,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워렌 버핏 바로 밑에 이제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있죠. 이분들이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했던 게 아마존닷컴 매수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회사 차트에서 보더라도 애플이 있고 대만 반도체 있고, 그리고 게임 회사인, 의외에 있는데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아마존닷컴 같이 그런 종목들도 소량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이 큰 회사지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비중이 0.몇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제 2023년도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실 요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반도체에 투자했다는 것이 시장이 바닥을 지났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에서도 봤던 것처럼 워렌 버핏은 한 번에 그냥 전체 금액을 딱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괜찮은 기업 있으면 조금 샀다가 계속 매수세를 늘려가잖아요. 그만큼 계속 뭐 주가의 상승도 있고, 그러다 보니 TSMC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TSMC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워렌 버핏 따라서 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들었거든요. 어떨까요? 네,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기술주에 투자해서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지금 HP는 마이너스 17% 손실 나 있고요.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37%나 손실이 나 있습니다. 지금 대만 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다른 또 기업들하고 이제 연계가 되면서, 애플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렇게 좀 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주식을 사실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좀 봐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주식을 매수만 한 게 아니라 버린 종목들도 있거든요. 지금 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게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에 따르면은 버라이전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어 캐피탈 있고 제너럴 모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최근에 좀 주목받았는데 워렌 버핏은 지난 2분기 때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벤코프라는 회사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를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좀 사고 그다음에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회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기간이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1년, 1년 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지난 2분기에는 버리기만 했지 또 산 종목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더 사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조금 충분해야지 가능한 투자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하는 장기적인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회전율을 낮추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유리한 지위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에 시티은행을 살렸던 기억을 나실 겁니다. 그때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때도 이제 정부하고 어떤 그 원금 보존에 대한 담보를 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애플에서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따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대만 반도체가 나왔는데 과연 대만 반도체는 어떻게 또 다양한 계약이 이루어졌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정 공시를 통해서 지금 바로 발표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발표를 해도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서 워렌 버핏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워낙 핫한 거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밤새에 발표됐던 지표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하락세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크게 상승률이 둔화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연준도 피봇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크게 반등하고 있죠. 지난 밤 사이에 생산자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는데 일단 숫자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가 0.4% 증가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둔화된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보였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8% 증가해서 전월에 이제 8.4%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는데 어느 부분이 둔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재화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부문에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진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서비스 부문은 진짜 말 그대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물가가 감소했다는 건데 이 서비스 부문이요 0.1% 감소했습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교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해상 운임료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한 것이 여기에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뉴스 보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료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침내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는 것을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표까지 이렇게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에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표가 크게 완화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바로 미국 제조업의 생산량에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또 이제 생산량 부족 배경에는 미국의 수입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미국이 얼마나 수입을 많이 늘렸는지 하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보면은 미국에서 현금 지원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또 소비를 하면서 물건이 모자라니까 그걸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수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건데 중국 수입량이 늘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중국이 봉쇄 조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당연히 수출 가격 올라가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물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의 생산량이 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도 봤지만은 미국의 인건비라든가 제조업의 생산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제대로 생산을 못 해냅니다. 그 갭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이런 모습이 됐고, 이게 이제 좁혀지질 않으니까 인플레이션도 빨리 줄어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은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생산자 물가가 떨어져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내 생산량이 늘고 수입품을 대체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물가를 다운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 물가에 대해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얘기들이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가 보였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감소한 것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을지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15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했다는 소식, 그리고 월마트의 호실적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역시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17% 상승했고 S&P 500은 0.88%, 나스닥은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PPI가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으로 전월의 8.4%보다 둔화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2% 상승으로 전망치였던 0.4%를 하회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좋은 뉴스라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는 6.5% 상승했습니다. 기대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기 때문인데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재고 수준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역시 8.2% 증가해 월가 예상치였던 4.3%를 웃돌았습니다. 또 월마트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과 중독 사태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었는데요. 31억 달러가량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홈디포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63%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한 점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보유 지분 현황 공시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가 확대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특히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지분을 확대해서 41억 달러가량을 보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유 주식 상위 10개 기업에 속하는 정도인데요. TSMC 주가는 해당 소식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확보한 또 다른 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 역시 총 1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 5% 급등했습니다. 넷플릭스는 3.6%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중 축소해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금지가 주식 가치를 23.6%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모비라이는 베어드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자 1.7% 상승했습니다. 베어드는 모비라이를 시장의 리더라고 부르면서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장했습니다. 카니발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5.28% 상승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이장 크루즈라인 등 다른 크루즈주들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이날 크게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텐센트 뮤직이 30% 넘게 급등했고 알리바바가 약 11%, 바이두가 약 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를 높였고 유가 수요 증가 기대 역시 높였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1.2% 상승해서 8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해고의 시간인데요. 요즘에 뭐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해고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김태수 세무사님, 과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닷컴에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약 1만 명의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2년 동안 2배 이상의 직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확장이 좀 빨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판매가 좀 감소하는 그런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제 1만 명을 이제 감원을 하게 되는데, 알렉사를 포함해 가지고 소매부서, 인사부서 등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직원의 약 한 3%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연말 소비 시즌인데, 일반적으로 아마존닷컴은 어떤 그 배송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침체되어 있는 세계 경제의 어떤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보면은 뭐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현금 보상도 굉장히 늘리는 이런 직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떤 정책들을 펴는 것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안정한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이 기술주 전반에 걸쳐서 해고를 좀 더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도 참 다분한데요. 일단 뭐 지금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 때문에 뭐 다음 달에 확인될 이제 고용 지표에서는 이런 해고들이 적용이 되면서 타이트한 고용이 좀 풀릴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해고가 많다면 이거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기술주들이 지금 해고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최근에 11,000명 발표했죠. 아마존이 지금 10,000명 발표했고요. 트위터도 3,700명 발표했고, 세일즈포스도 1,000명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리프트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해고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지난밤에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런 기술주들이 정리 해고를 하는 거는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회사들이 해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용을 멈추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떤 기술주들의 어떤 해고 수준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노동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인력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채용을 통해 가지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기술주들의 이런 어떤 인사 정책이 경기가 어려울 때, 시장이 약세장일 때 일어나는 것은 사실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못할 짓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으니까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반등 시 빠져나와야라는 키워드인데요. 요즘과 같은 반등 시장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반등했을 때 손실을 줄여서라도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이용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반등하니까 반등을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참 자금을 밀어 넣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 JP모건에서는 반등 시 빠져나와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곳은 바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인데요. 이 인물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인물이 이번에는 반등 시 좀 리스크 줄여야겠는데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가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낙관론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침체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건데요. 내년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급격한 랠리는 우리는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기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빠져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죠. 그럼 지금 당장 빠져나오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올라가는 걸 보고 빠져나올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자, 마이코 콜라노빅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좀 차근차근 정리할 것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내년은 지금보다도 어려운 실적 환경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내년 침체가 다가오게 될 때는 아마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마르코 콜라노빅조차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반등을 좀 빠져나올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식의 전략을 좀 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지금 장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잘 해야지만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워렌 버핏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는 빅쇼트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그런 인물로 실존 인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저축 과잉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지난 헬리콥터 현금 쏟아진 이후에 좀 굉장히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기 불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최근에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분기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 전부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교도소 설립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지오그룹을 하나만 지금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이 마이클 버리가 다른 종목들을 신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항공 우주 방위 제품이나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에어리제 로켓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41개 주의 광자역 케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차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지오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쪽을 주로 다루는 부동산 회사인 코스빅이라는 회사를 또 하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20개국의 전 세계 약 20개국의 유무선 모바일 해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는 리버티 라틴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너무 극단적인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판단이 적중했고요. 그리고 투자 스타일이 워렌 버핏하고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장에서 약세장에서 이분이 했던 투자가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의 어떤 투자 스타일도 시장의 하나의 어떤 유효한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어떤 식의 매수를 하고 어떤 식의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스타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워렌 버핏처럼 여러 번 나눠갈 거냐. 아니면은 마이클 버리처럼 저점을 잘 보고 여기에서 집중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시장에서 큰 무리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가장 뜨거웠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